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일주일 중에 이 목요일을 가장 기다립니다. 두 분과 만나고 싶어서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당황하신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 금통위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0.25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2.5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그리고 지난달 7월에 이어서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이죠.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따지게 시작한다면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면이 이제 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국내적으로 봤을 때 7월 소비자 물가가 6.3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를 네. 이제 인상을 하는 거죠. 또 한 측으로서는 일단은 지금 미국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들어와서 미국의 FOMC 회의는 없습니다. FOMC 회의는 9월 20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네. 미국이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50bp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 50bp를 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3이라는 숫자를 드디어 이제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몇 bp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기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번에 한편으로 보면 또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영끌족 분들의 문제,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어떤 하락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상황도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쪽에 무게중심 쏠리면서 이번에 한국은행도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그걸 동물에 비유해서 그 금리 인상 결정의 파급 효과나 강도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를테면 금리를 대부분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완화 기조로 간다 이러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비둘기에 비유하고 네네. 또 예상보다 훨씬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긴축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러면 매파적이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0.25% 금리 결정은 과연 어느 세 쪽에 가까울까?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매둘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예, 매도 아니고 네. 비둘기도 아니다. 지금 소장님이 만든 용어세요, 지금? 아닙니다. 이거 원래 있어요? 뉴욕 증시에서도 요즘 제롬 파월이 매둘기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왜 매둘기냐 하면요.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0.50% 빅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한 번 더 0.50 최소한 빅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좀 물가 인상을 억제하자는 교조주의적 매파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처신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비둘기파가 되려면 아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 금통위는 두 가지를 다 놓지 않고 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을 하면서도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지도 않는 그런 중간 단계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이제 4번씩이나 연속으로 올리는데 네. 그에 대한 우리가 자주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중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사상 최초로 4번 연속 보도했다. 이것은 사실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과 같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1999년이거든요. 네. 그
IMF 외환위기 때 IMF가 한국도 미국과 같은 기준금리 방식을 도입해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현장을 주로 뛰고 할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수신금리, 여신금리를 직접 인상하고 직접 인하했습니다. 그때 4달 연속이 아니라 10달 연속, 3년 연속으로 인상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개발연대 시대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금리 인상은 뭐 그렇게 강도가 센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2.50%로 올랐다고 해봤자 네. 우리의 잠재 성장률과 거기에다가 투자 수익률 같은 것을 감안한 이상적 중립금리 경제학 학자들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금리가 이상적이냐 할 볼 때 네. 요게 한 3%, 2.5에서 3% 내외로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금리를 크게 올린 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크게 너무 금리 인상을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또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물가 억제를 위해서 지금 물가가 꺾이고 있지 않으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지금 외화 유출이 좀 빠져나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일단 먼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수정 발표했죠. 4.5 예상을 했지만 5.2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지금 물가 문제가 아직까지 이제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 또 라면 회사가 또 라면 가격을 11% 다음 달 15일부터 또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레미콘 업체가 이례적으로 시멘트 업계를 찾아가서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올라가는데 그걸 좀 자제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각 산업에 있어서의 물가 압박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수치상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꺾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금리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이죠.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대호 박사님께서 그 한 4주 전인가 2주 전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으시죠. 네네. 일본을 예를 들어 드시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특별히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어찌됐든 뭐 그러한 부분들 플러스해서 지금 환율이 또 워낙 급등을 해버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지 않으면 또 환율 지금 뭐 우리나라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40원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100%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물론 부역 적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유럽 문제에 따른 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환율 문제도 지금 뭐 아무래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절묘한 지금 어떤 스텝을 좀 밟아가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금리 향방에 따라서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 금융 경제 쪽, 자산 시장 쪽이 움직이는 것들이 영향력 파급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환율도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흔히 뭐 삼고 시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현재 경제가 불안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야기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태를 진단을 하고 또 해법도 모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의 정상도 모르면서 지금 열나니까 무조건 열 내려주세요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금융 불안, 이 3고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우리나라의 잘못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거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또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통화 증발 이런 거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네. 우리는 주체적이라보다도 그런 글로벌 쇼크가 한국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다. 그런 면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상당히 현 상태에서 적절해 보이고요. 또 금리 역전은 이제 또 언론들이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림으로써 네. 우리가 2.5가 됐고 미국은 2.25에서 2.50. 네. 그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쌓는 규모에 따라서 금리를 좀 차등 적용해서 폭이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이 같아진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우리가 금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FOMC가 뭐 이 9월 20일, 21일 열리는 다음 연준 통화정책위에서 금리를 적어도 0.5 또 많게는 0.75%로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또 미국 금리가 3% 또는 3.25%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또 금리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대책을 세울 수는 필요 있지만 공포를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선 이 요소가 한국의 경제 불안 때문에 생겼다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그렇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리 역전은 뭐 그냥 참고할 문제지 우리가 미국의 금리 역전, 미국과의 금리 역전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행스러운 게 그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외국인 자본이 좀 빠져나간 게 포착이 됐더라면은 이번에 한은이 조금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이 환율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르게 되면은 달러 이렇게 수입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또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지금 뭐 1,400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글쎄요, 뭐 1,400원은 좀 너무 앞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지금 환율 전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6월 달만 하더라도 보통 1,350원 정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컨센서스라고 그럴까요? 이제 대충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환 전문가분들께서는 1,320원에서 1,300원 정도가 오히려 적정 환율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글쎄요, 뭐 저도 관심 있게 보지만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환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섣불리 못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도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든지 미국 한 나라에 있다라고 보면 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영국이 흔들리고 있고 독일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죠. 네네. 환율이 높을 때는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환율 효과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이익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5,200만 원, 우리나라 돈 5,200만 원에 팔리거든요. 경쟁 차종인 포드 차가 5,7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미국 이제 보조금 혜택에 당장 예를 들면 5,700만 원짜리가 4,700만 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5,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 효과를 노리면 그 가격을 4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네. 보내는 거니까 그런 효과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나름대로 현대차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반면에 이제 이 그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경우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달러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적자를 일으켰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3대 에너지 수입에 대한 그 지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다양한 뭐 먹거리 같은 경우도 뭐 밀이라든지 팜유라든지 글로벌 가격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또 녹록지 않고 서로 네. 호불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그 다른 유럽과 중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예, 일반적인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요.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해지면 네. 이거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안전관리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증권시장에서도 위험자산이라는 게 있고 안전자산이라 있는데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갑니다. 안전자산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 미국 자산입니다. 미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사실상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현재 다른 통화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보장도 많이 될 거고 가치가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믿음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달러 강세는 심해도 좀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대목에 크게 두 가지 변수를 놓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중간선거. 요즘 미국이 중간선거 때문에 경제적 어떤 순리대로 정책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표에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오늘 지금 이 학자금 네. 1만 달러까지 탕감해 줬어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하면 물가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선거 공약이었고 젊은 표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그 강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달러가 됨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기업들 이것은 그야말로 죽을 그렇겠네요. 상황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가장 손쉽게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우디를 설득을 해서 원유 생산량을 좀 늘리면 유가 하락에 의해서 물가가 좀 안정기조로 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특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 지금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말 안 듣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 강세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 그 달러가 미국 대통령이나 또는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달러 약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근데 그건 통화를 그 기술적으로 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고 파는 양을 갖다가 조절을 한다든지 네. 선물 안에 개입하는데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 기업들도 원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환율을 미국 달러 가치를 굉장히 강세로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급격히 낮아지죠. 떨어집니다. 그것은 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이 하락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어도 의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를 막 밟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지금 유럽이 문제거든요. 유럽이 무너지니까 지금 달러 가치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약 한 65% 이상 유럽 통화, 유로 또 영국 파운드와 또 스위스 화폐, 크로나 요 세 개의 시세에 따라서 달러 강세냐 약세냐가 거의 결정이 돼요. 위에 나는 별 변수가 안 됩니다. 국제시장에서는. 네. 그런데 또 일본 엔화도 약세죠. 네. 아베노믹스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상 미국이 방관하고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변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지표들 중에 상장회사들 실적 분석 나오는 거 볼 때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거나 미국의 국제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 미국이 강달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스로 밟을 거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변수고 또 금융시장 한 내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그 유럽의 경제 쇼크, 유럽의 물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앞으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소장님과 함께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께서 일부에서 이 달러 강세가 꺾이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밟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밟아줘야 한다기보다는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것이 해소가 되면 환율은 저절로 안정이 될 겁니다만은 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 봐서
당분간 적어도 중간 선거 때까지 네. 미국적 영향에 의해서 환율이 극적으로 변곡 전환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환율 달러 강세가 좀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를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유럽이 하고 있는데 네. 유럽 경기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영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네. 이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이제 분리가 돼 있긴 합니다만 영국이 워낙 심각해서 지금 현재 영국도 소비자 물가가 10% 정도 나왔어요. 와. 미국이 우리가 9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만 네. 영국은 그렇고 내년까지 두 자리 숫자가 유지될 것으로 영국은 좀 보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영국이 전경을 80% 올리겠다 지금 이제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 보면 독일에 8평짜리 집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 전기료가 왔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분할해서 이제 연료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잠깐 또 멈추겠다.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멈추겠다. 잠그겠다. 예, 잠그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 때문에 다른 소비를 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면 유럽 경기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뭐 조금 뭐 손을 댄다라든지 뭘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사태가 일단락 됐다라고 했을 때 해야지 사태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는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300원대 초반에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죠.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라고 봤을 때 이 정도 환율이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조금 1,200원대로 들어오면 팔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이제 공분했었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환율이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만약에 환율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환율이 지금 1,440원이 되던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환 플레이를 하지 1,320원에 1,340원 가지고는 환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달러 강세가 네.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일단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차영주 박사님이 아주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환율 문제나 금융 불안의 진원지는 유럽입니다. 네. 자, 유럽 중에서도 영국하고 독일이 심각한데요. 최근에 주가가 막 떨어지고 한 3, 4일 동안 주말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마어마하네요. 어렵죠. 네. 자, 독일 사람들은 물가 오르는 거에 관한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그런 독재 권력이 생긴 것도 사실 물가 때문이거든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니까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가 독일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고 네. 망한 경제에 전쟁 배상금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망했는데요. 그 경제학 교과서에 독일 인플레 3형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형은 아주 술을 맨날 먹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생각하다가 너무 게을러서 그 맥주 병도 치우지 않는 형이에요. 그런데 네. 둘째는 매우 성실해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하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그 포로로 영국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거지가 됐는데 거기서 행상을 해서 다시 돈을 벌어 왔는데 네. 가운데 독일에서 돈 벌었던 사람은 망하고 굶어 죽고 첫 번째 그 형은 맥주병 팔아가지고 맥주병이 오히려 통화가치보다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서 히틀러라는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를 해버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유럽이 심각합니다. 유럽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이러다 보니 우리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동안의 경제학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네. 유럽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대란은 쉽사리 완화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는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 상황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은 유럽발
이 경제 위기, 환율 대란은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겠다고 발표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그 유럽 경제 에너지 대란이 겹치면서 더 좀 안 좋은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가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러시아가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석탄에 대한 다시 우리도 옛날에 이제 그랬었던 거 있죠. IMF 때 석유 보일러를 뭐 연탄 보일러로 바꾼다 뭐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네. 뭐 그런 소식에서 석탄을 좀 떼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라인강 수위가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가뭄 때문에. 네, 라인강 수위가 평상시 한 3m를 유지를 한답니다. 근데 지금 1.9예요. 근데 1.5가 되면 석탄을 실은 바지선이 못 움직인답니다. 의외의 변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라인강 같은 경우 이제 석탄 같은 경우 트럭에 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지선에 실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멈추게 되면 이제 석탄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 어떤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지금 기후 위기까지 또 겹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국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게 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가 천연가스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안 건드리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부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나 알제리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 그 매장돼 있는 석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안 건드리고 알제리도 안 건드렸는데 이제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문제가 지금 복잡 다양성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위기가 해결이 돼야 영국과 독일, 유럽의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좀 강달러 현상이 꺾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언제 꺾일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두 분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든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급하게 미국 출장을 나섰는데 해결책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이 한 2, 3일 전부터 얘기를 했죠. 100억 달러 투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약속을 했는데 네.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정이 됐고요. 네. 더 심각한 것은 내년 1월 달에 세부 세칙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만든 거에 대한 지금 이제 배터리만 가지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네. 미국에서 만들어도 부품이 어디 거냐 이런 것까지 이제 따져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주력을 팔고 있는 아이오닉 5가 미국에 있어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경쟁 차종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는 거죠. 세제 혜택 때문에. 네. 그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만들 공장이 없어요. 요 전기차 라인이. 그래서 2025년에 완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조지아에서 만들 때 조지아 주지사께서 조기 그 완공을 하도록 독려하겠다라는 게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고 조금 앞당겨주겠다고요. 앞당겨주겠다라고 했고 그 소식 이후에 네. 정의선 회장께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급하게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종의 뭐를 이제 협의를 하러 간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께서 사용한 법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네.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각국이 전기차만 놓고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지금 당장 얘기하잖아요. 일단 자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원료 비율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특화돼 가지고 리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환해 주는 배터리를 쓴다라든지, 배터리 연장을 승인한 배터리를 쓴다라든지, 이게 거의 중국에 특화된 배터리거든요. 이런 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만이 이제 형평성의 원리가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산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국 산업과 이제 우려인데 오늘은 일단 좀 얘기가 나온 거는 이것을 이제 갑자기 또 만들면 또 통상 문제가 벌어질 수 있죠. 오늘 나온 얘기는
AS 센터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AS 센터가 적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라는 거죠. 보조금을 안 주는 건 안 주겠다. 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그런 건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된 것이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테슬라인데 우리나라에 9곳밖에 지금 AS 센터가 없답니다. 네네. 그래서 어찌 됐든 타격을 받겠네요. 예, 좀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죠. 전쟁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번 현대 기아차 전기차 사건은 우리 통상 외교의 참담한 실패고 현대차의 전략 부재. 물론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등을 쳤다 이러지만 이것은 오래전에 예정이 돼 있던 것입니다. 다만 시간만 이번에 결정이 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13조나 투자할 때 그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미리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데 지금 이미 결정되거나 대통령이 사인을 하거나 이제 바꿔달라? 그 바꾸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요. 보조금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받던 보조금이 없어진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네. 미국에서 생산을 하건 안 하건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줬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이 나오면서 네. 미국에서 조립한 차만 주겠다 하고 전격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아차, 현대 아이오닉 6 같은 게 보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그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미국에서의 현대차 판매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 미국 대리점이 자동차 이 딜러들이 우리처럼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 딜러는 현대 딜러만 하고 제너럴 모터스는 제너럴 모터스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현대차에 손님이 뚝 끊어진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 그 보조금 주는 규모가 차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엄청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종전의 보조금하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큰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화석연료차 우리가 그동안 주력으로 수출하던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안 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이나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화석연료차에서 발빠르게 전기차로 대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차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국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미국은 네. 자동차 자동차 판매라는 게 딜러제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딜러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사면 현대자동차 직원과 사인을 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소비자가 사인을 하면 현대자동차가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는 딜러랑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수출량은 개인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딜러한테 가는 거예요. 딜러한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딜러들마다 유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2분기 현대자동차 실적을 분석해 보면 네. 판매량은 줄었어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뭐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동일한 양이 팔리게 되면 딜러들한테 차를 어떻게 넘겨줘야 되겠죠? 더 싸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판매 대수를 강조할 거면 네. 영업이익은 포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고집하려면 판매 대수를 포기해야 되는 현대차로서는 고비에 쌓인 거예요. 과거 현대자동차가 중국 들어갈 때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들어갈 때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증권사 다니면서 이제 그 대표들의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때 어떤 얘기냐면 현대자동차가 중국 들어갈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점유율을 높여라라고 현대자동차 회장이 언론에 공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이제 각종 보조금으로 쫙쫙쫙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선 계속 적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정의선 부회장이 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맡으면서 네. 자,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이익을 따집시다라고 하면서 판매량은 줄었지만 이익은 창출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라서 과연 정의선 회장이 네. 매출을 고집할 것이냐, 영업이익을 고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단순하게 차를 팔고 못 팔고의 문제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뭐 우리 정부는 뭐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 법안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안 되겠죠? 오죽했으면 뭐 WTO 제소, 한미 FTA 규정 위반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한마디로 국제법상 효과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WTO 규정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 협약에 따른 환경 문제에 따른 부분은 예외로 한다. 규정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것을 넘어갈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WTO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한 5, 6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회사 망한 이후에 그러네요. 구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도 미국에 가 있고 특히 국가 간의 외교적 노력, 통상 외교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 좀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투자 약속을 한 거 그 공장을 빨리 지어봤자 그래봤자 6개월 정도 앞당기고 202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짓기로 한 대목에 대해서는 먼저 좀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만약에 안 지었을 때 나중에 환급을 하겠다라든 네. 이건 결국 현대차 한 회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통상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좀 미국을 날아가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관 발표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방법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2025년, 2024년에 짓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라는 방안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저희가 딱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중 수출 무역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차이나 붐이 끝난 걸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과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4개월째 연속으로 적자인데 우리가 네. 수교를 하는 게 1992년 8월 24일 그러니까 30년이 됐지만 네. 이렇게 적자를 본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나게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자리라든지 산업 기반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왜 흑자를 받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30년 동안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득만 취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았지만 고급 물건, 기술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은 기술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지만 무역 흑자 기조는 앞으로도 좀 몇 년간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느냐 이것이 문제지. 뭐 서너 달 무역 수지 적자 나온다고 해서 이제 중국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단견이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결국엔 기술력이 답이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